더 벨, 독일어인 다이클러크라고도 불렸죠. 자료에 따르면 이 무기는 코드명 프로젝트 크로노스로 가장 높은 단계로 분류되었었죠. 폭 5비트, 높이 5비트인 이 무기는 금속종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체코와 폴란드의 국경 근처에 있는 웨켄슬라우스 광산에 있는 시설인 데르리제를 기반으로 두고 개발했죠. 벨은 제럼 525라고 하는 금속성 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두 개의 역회전 실린더를 포함하고 있었죠.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벨이 활성화되면 약 200m의 구역 내에서 노출이 된다면 동물 조직에서 결정체가 형성되어 혈액은 응고되어 분리되는 반면 식물은 빠르게 분해가 된다고 하죠. 조사에 따르면 연구를 하던 많은 과학자들은 초기 실험 동안 끔찍하게 죽어나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벨은 땅에서 공중에 떠올랐다고 전해지죠. 북반구에서 발사되고 제트 기류를 폭발시켜서 치명적인 방사성 동위원소를 방출하여 수백만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동안 이 프로젝트의 사용을 뒷받침할 내용은 없었지만 증거는 있었습니다. 바로 폴란드 언론인 이고르 위트코프스키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는 야코프 스포르렌버그 장교의 KGB 신문 녹취록에서 이 무기에 대해 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포르렌버그는 이 프로젝트가 한스 케물러 장군의 지휘 아래 있었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독일이 연합군의 침략을 받고 있을 때 프로젝트 담당인 카물러와 함께 벨 프로젝트 전체가 사라졌다고 했죠. 많은 사람들은 카물러가 아마도 개발 단계였던 벨과 함께 미국으로 넘어가 비밀에 붙여졌다고 믿었죠. 이 프로젝트의 유일한 물리적 흔적은 데르리제 단지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있는 더 헨지라고 불리는 콘크리트 골조의 폐허가 있는데, 이 폐허는 벨과 반중력 추진 및 실험의 장소였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설계가 미국 전역에서 목격되었다고 전해지며, 일부 사람들은 미국 정부가 나치의 종을 가지고 있고 이 종을 실험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더 벨의 실존에서는 미스테리이죠. 너바나 밴드의 드러머 데이브 그롤이 설립한 시애틀 록 밴드 푸 파이터스는 미국에서의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밴드이죠. 푸 파이터스, 이 용어는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항공기 조종사들이 미확인 비행 물체, 즉 UFO를 묘사하기 위해 처음 사용한 용어였죠. 원래 미국 4.15 야간 전투 비행단이 2차 세계대전 중 UFO를 목격했다고 보고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1944년 11월부터 정식 군사 용어가 되었죠. 유럽과 태평양 전쟁터에서 목격된 UFO를 언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용어는 사진과 같이 이상한 물체들과 같은 어떤 신비한 공중 현상에도 적용되었죠. 정찰을 위해 파견된 비밀 나치 항공기라고 믿었던 이 물체는 이상한 빛을 내며 엄청난 속도로 비행했다고 보고했죠. 때로는 신비로운 불빛들이 비행기를 쫓기도 하고, 다른 때는 그들과 속도를 맞추기도 했죠. 그리고 보통 레이더 운영자들은 그들의 화면에서 이 물체를 볼 수 없었지만 그들의 존재는 확인할 수 있었죠. 로버트슨 패널이라는 이름의 과학수사 단체는 1953년 1월에 이 UFO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만났고, 결정적인 것은 없었지만 일부 조사 결과를 발표했었죠. 한 이론은 UFO가 엘모의 화재, 강한 전기장이 특정 물체로부터 발광하는 방출을 유발하는 기상 조건이라고 결론지었죠. 연합군의 비행기를 쫓는 이상한 빛을 내는 불빛을 목격한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이러한 이론을 믿지 않았죠. 당시 목격된 UFO는 결코 풀리지 않을 것 같은 하나의 미스테리죠. 엠버룸, 이건 세계 8대 불가사의로 불렸죠. 샹트 페테르부르크 근처 차르코의 셀로 캐서린 궁전의 전설적인 엠버룸. 실제로 프로이센에서 건설되었다가 1716년 차르 베드로 대왕에게 왕실 선물로 조각되어 운반되었습니다. 그 방은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호박 판넬로 구성되어 있었고, 보석과 금색 잎 장식으로 도배되었죠.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소련 침공에 따라 엠보룸을 분해하여 동프로이센의 퀘니히스베르크로 운반하여 퀘니히스베르크 성에 전시하게 되었죠. 1945년 1월에 히틀러는 모든 유물을 도시에서 옮기라고 명령했죠. 그리고 퀘니히스베르크의 책임자였던 에이리히 코우는 엠버룸이 해체되기 전에 도망쳤죠. 퀘니히스베르크는 1945년 8월 한 달 동안 영국 공군의 폭격을 견뎠으며 1945년 4월 나치군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목격자들은 히틀러의 1945년 1월 명령 이후 독일 수송선 빌헬름 구슬로프의 객실 전체가 실렸다고 주장하면서 엠버룸의 패널을 개별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도했죠.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비록 그것이 증명될 수는 없지만 1945년 폭격 동안의 엠버룸이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했죠. 그 후 소련 정부는 1979년에 차르스 코예셀로에 지어질 엠버룸의 복제품을 의뢰하게 되죠. 완성하는데 24년이 걸리면서 다시 한번 엠버룸을 볼 수 있게 되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네 프랭크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알고 있죠. 그녀는 15세의 젊은 독일계 유대인으로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하는 동안 암스테르담에서 가족과 함께 숨어 살았죠. 그녀의 가족은 1944년 게슈타포에 잡혀 버겐벨센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죠. 어린 안네는 그곳에서 죽게 되지만 암스테르담에서 숨어 살며 쓴 일기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안네의 일기가 되죠. 그녀의 가족은 아버지 오토 프랭크만이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그녀의 삶을 증명하는 일기를 출판하게 되죠. 그리고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이후 중요한 질문을 던져왔죠. 누가 캐슈타포에게 밀고하고 안네 가족의 은신처를 폭로했는가? 수년 동안 다양한 용의자들이 있었는데 가장 많은 의심을 받은 사람은 안네 프랭크 하우스가 위치한 단지의 창고 관리자인 윌렘 반 마렌이었죠. 그에 대한 혐의가 제기되었을 때는 이미 잠재적인 목격자들은 죽은 상황이었죠. 그는 어떠한 개입도 부인하며 전쟁 후 오토 프랭크가 딸의 일기를 찾는 데 일조하기도 했죠. 또 다른 용의자들로는 오토 프랭크의 오랜 친구인 토니 아울러스, 청소부인 레나 하토그 반 브레이드랜도 남편이 체포될 것을 우려해 안네 가족을 넘겼을 수도 있었죠. 확실한 건 유대인이 안네 가족이 그 사유지에 살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창고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1948년 조사에서 그 가족이 비밀 별관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혀 그들 역시 용의자 후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963년 조사에서 전직 SS BB1 임원인 칼 실버바워가 프랭크 가족을 체포했다고 밝혀지죠. 그는 자신의 상관인 줄리어스 데트먼이 전화 밀고를 받았다고 주장한 뒤 실버바워와 그의 팀에 이 밀고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죠. 하지만 실제로 제보자와 통화한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데트먼은 독일의 항복 직후 자살했습니다. 누가 실제로 프랭크 가족을 밀고 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으며 계속해서 미스테리로 남을 것 같네요. 엄밀히 말하면 전쟁이 끝난 지 몇 달 후에 일어났지만 이 사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의 가장 유명한 미스테리일 것입니다. 1945년 12월 5일 플로리다의 안에서 훈련 비행에 관련된 플라이트 19로 알려진 5대의 그룹 차이스 테일러 중위는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의 해군 항공기지에서 항법 훈련 비행을 담당했죠. 훈련하는 도중 가끔씩 텔러 중위는 자신의 나침반이 오작동하고 있으며 비행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했죠. 위치는 확인할 수 없어 계속해서 비행하던 비행기들은 기름이 떨어져 서로 붙어서 바다에 불시착하기로 결정하죠. 이후 연락이 끊겼고 아마 기름이 떨어져 비상 착륙을 했던 것으로 추정됐죠. 추락한 비행기들의 위치를 찾기 위해 PBM 마리너 비행정을 파견하게 되죠. 하지만 불가사의하게도 비행정과의 연락도 두절이 됩니다.
여기에는 14명의 공군 원병을 포함하면 모두 27명이 실종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죠. 사건에 대한 군의 최초 보고는 길을 잃은 테일러 중위가 후배들과 연료가 다 떨어질 때까지 동그라미 형태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아냈죠. 다른 후배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알았지만 그들은 리더인 테일러 중위를 따라 플로리다로 돌아가는 것 대신 버뮤다 삼각지대로 더욱 들어가게 되었죠. 이후 비행기의 손실을 반영하기 위해 공식 보고서를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들의 플라이트 19의 사고 이유를 확실하게 결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시체와 항공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 중 하나로 추가되게 됩니다.